연금개혁을 다루는 뽀라 두 번째 주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의 실패와 반성,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제안을 다뤄보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는데요. 우선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이 실패했던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제시됐던 연금개혁 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혜식 위원님 먼저 4가지 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연금개혁 안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목표로 하는 개혁들이었습니다.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린다거나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 60에서 50, 40까지 낮춰지는 이런 개혁들이 대부분 이제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목표로 했고, 근데 우리가 그 와중에 했어야 되는 것들 중에 못한 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 거의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9% 보험료율을 한 번은 올릴 필요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급여를 깎는 수준의 개혁만 했었는데 보험료율을 한번 올려보자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 보험료를 올리려면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역할을 설정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합쳐서 월 한 9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상상해보자.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40만 원 하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한 40% 하는 안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하는 안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요. 좀 더 국민연금의 역할을 키워보자라고 해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으로 하고 기초연금 30으로 하는 안이 3개가 있고, 사실 이제 연금 개혁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안을 좀 놓고 이게 4가지 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선후 관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 필요한 수준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을 한번 상상해 보는데, 이 보험료율이 사실은 완벽한 형태의 재정 안정화는 시도하지 못하고 다만 보험료율을 인상에 한번 계기를 만들어 보자. 1%, 2%포인트라도 올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게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4가지 연금개혁안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4가지 연금개혁안이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연금개혁안의 4가지는 이제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소득 대체율 또는 기초연금 금액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서로 이렇게 논의가 돼서 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용하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동안의 여러 정부에서의 연금개혁도 지켜보셨고, 또 특히 그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중심에 계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이 연금개혁 추진 과정에 대해서 어찌 보면 실패한 원인 또는 그 개혁안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적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다들 이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아니면 또 급여를 올려야 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노인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올려야 된다. 이게 의견이 너무 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안을 내놓았지만은 정녕 누가 도대체 이 개혁을 주도해 가느냐. 이 주도자가 없었고 핵심 세력이 없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연금 개혁은 사실 정치거든요. 이 정치라는 거는 어느 하나의 어떤 안이 절대적으로 그것이 실현되기는 어렵잖아요. 항상 타협을 통해서 어떤 안을 내놓으면은 그 주도적인 안을 가지고 서로 타협해서 개혁에 이르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습니다. 2번의 연기혁이 있었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그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2번째는 좀 환경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은 보험료 올려야 된다는데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료 올리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영자들의 부담 몫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지율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보험료 올린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 지지층을 잃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금개혁안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또 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가려면은 위에서 정말 핵심적인 세력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어떤 개혁을 보더라도 항상 그게 보였고 그런 분들이 이끌어가면서 또 다른 분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 뭐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전에 2008년도에 국민연금 개혁 때도 그랬고 2015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 때도 그랬고 뚜렷한 주도 세력이 있었고요. 또 정치적인 주도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도 일사불란하게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런 주도 세력과 동시에 중요한 건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도 세력이 갖고 있는 그 의지가 있어야 실천으로 옮겨지는 어떤 원동력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연금 개혁의 주도 세력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뭐 노사도 있겠지만 시민사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연금 개혁할 때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뭐 경험 내지는 뭐 실패의 원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만들어졌던 연금특위 활동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공무원연금 개혁하면서 만들어졌던 국회 안에 사회적 기구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꼈었던 게 항상 비공개고 항상 논의 기간이 짧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고 또 보험료를 올리든 소득 대체를 올리든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전혀 뭔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들이나 이런 장치들을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미 사회에 굉장히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비공개로 모여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들이 또 그냥 언론에 노출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항상 너무 좀 답답한 측면이었고요. 제가 그때 사회적 기구 처음 들어갔던 게 청년이라고 하는 집단을 그 논의 구조 안에 끼워 넣어 준 거였는데요. 사실 그 안에서 참여를 하다 보면 제 의견이 되게 비중 있게 다뤄진다는 느낌을 받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계라고 하는 이제 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가입자 집단이 있고 또 사용자라고 하는 집단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정부가 사각지대를 메우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청년 세대가 발언권을 가지고 이 연금 논의의 흐름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별이나 뭐 고용 형태, 연령 이런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한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이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개혁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문 대표님께서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또 다양한 집단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마련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위해서 특히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리고 또 연금 개혁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재정재계산 준비와 관련해서 혹시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아까 뭐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개혁에 실패한 요인을 제가 꼽았는 것이 주도 세력이고 또 의지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밑에서 다양한 의견을 젊은 세대, 그다음에 중장년 세대, 노인 세대들이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대 간의 어떤 의견을 모으고 수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에서 주도적인 어떤 안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많은 힘이 분산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방향에 또 수렴되는 그런 안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윤 정부에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내용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되죠. 설득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옳으면 거기에 또 반영을 하고 그 지휘통제센터라고 할까요? 관제센터라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은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이제 우리나라에서 워낙 대통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 그것이 뭐 정말 이제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 미래를 구한다는 생각, 우리 젊은 세대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예, 제가 지금 이제 연금 개혁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연금개혁위원회가 어디에 있느냐도 사실은 방향성에서 다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국회에 있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서 합의제 정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거에서는 국회가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밀고 가는 추동력, 힘 이런 걸로 보면은 사실 대통령 직속에 있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루는 주제가 되게 사적연금부터 퇴직연금 이런 주제들을 폭넓게 다루려면 오히려 국회보다는 저는 좀 더 대통령 직속이라든지 이런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되게 단일한 한두 개의 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는 조금 마이너한 조정들, 다른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료율 인상했을 때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의 피해가 있다면 보험료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덧대주는 장치를 국회에서 하는데 개혁 방향 자체를 국회에서 정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너무 합의제 정치의 방향들,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달리 설정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제 사후에 판단했을 때 그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다시 복귀할 수도 있겠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실패의 요인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서, 정말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합의기구 또는 의사결정기구를 어디에다 둘 건지부터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정과제는 나왔지만 국정과제에서 그렇게 설정해 놨을 때 개혁의 모습이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합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그 개혁을 원하는 사람은 그게 맞다라고 할 것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면 너무 느슨한 개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문 대표님은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연금개혁 거버넌스, 특히 이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과 관련해서 또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 관련해서 혹시 시민사회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는 없긴 하지만 제가 독일의 사회적 대화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토론회를 하거나 이런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그냥 뭐 수십 회가 아니라 수백 회를 가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어떤 그 정치권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추동력도 필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인 수용성인 것 같은데, 보험료를 인상을 하든 소득 대체율을 뭐 어떻게 조정을 하든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 만큼 앞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갈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못했지만 앞으로의 이런 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그럼 사회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국민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받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그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한다거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재정 안정화 논리에 매몰되어서 오히려 노후에 적정한 삶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기금 지키기가 되는 그런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어서, 이 우려들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이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20, 30대 청년들이 이 연금 개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시민사회나 또 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참여해서 여러 번 토론하면서 좋은 안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한 우려 지점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언론의 기사라든지 연금 개혁과 관련된 그 논의의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재정의 위기를 중심으로 논의가 주도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혹시 정 의원님 또 이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지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고 그 재정계산 결과를 가지고 어떤 개혁을 논의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계산을 할 때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있고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 어떤 의미의 악순환이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5차 재정계산에서도 우리는 상당히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들 우리 놓여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앞에 놓여진 결과물은 안 좋은 결과만 놓여질 거고요. 그 결과 안에서 이제 재정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방법은 현재 상태에서 보험료를 많이 올리기는 어렵겠죠. 소상공인도 말씀하셨고 자영자도 말씀하셨고 코로나도 있고 하니, 그러면 어느 한 대안으로는 국민연금 급여를 좀 더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개혁이 1차 개혁, 2차 개혁이 다 국민연금을 좀 깎았던 개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개혁이 성공한다면 또 한편으로 연금 급여를 조금은 깎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깎은 연금 급여를 뭐 기초연금을 30만 원인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보충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어떤 대안들, 외부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방법을 취하기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의 관계라든지 그 안에서 두 제도 간에 어떤 급여를 받는 게 어떤 식으로 두 제도를 합쳐서 내 노후를 얼마만큼 보장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들이 약간 이런 제도를 굳이 보험이라는 방식으로 해야 돼라는 의견들이 이제 살짝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한두 개의 어떤 수치 조정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이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이며 이 제도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니 어느 순간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개혁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한편으로는 연금 제도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도 같이 한번 논의는 해줘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화 위원님 좀 우려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연금 개혁은 항상 쓰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쓰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우리는 진짜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인구가 고령화, 더군다나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연금은 그런 쓰라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만큼 우리가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느냐, 그 쓰라린 걸 견디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합의를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어떤 정부든 간에 어떤 정권이든 간에 자기가 독단적인 어떤 안을 뭐 재정 안정화 중심으로, 물론 어떤 핵심 중심은 있겠죠. 방향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얼마만큼 이제 따로 다른 식으로 보완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고,
또 예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분명히 저는 재정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기초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안을 만들어내고 그 국민들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뭐 그렇게 막 우려할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들도 어차피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이런 기회가 사실 또다시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합의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든지 시민단체든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잘 알려드리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만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추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결정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네 가지 안 중에서 또 어찌 보면 선택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연금 개혁에 대한 요구라든지 필요성들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코로나 못지않게 최근에 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부분도 어찌 보면 연금 개혁에 좀 영향을 또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연금 개혁의 실패의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반성할 지점들 그리고 향후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할 때 연금 개혁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이러한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에는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을 중심으로 모수 개혁의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